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 20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듣보잡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자, 그렇다고 그런 그 듣보잡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답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이제 뭐 서비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추진 단계를 묻는 건데 맨 처음에 분석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 분석이 끝나면 계획, 그리고 계획을 다 잡았으면 운영해 나가는 순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역시 그 서비스 문제죠. 사무 자동화의 목표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겠고, 이러한 사무 자동화의 목표 중에서 우리가 그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니까 돈을 많이 벌 목적이니까 이윤의 증대 맞고요. 업무 효율의 증대도 맞겠죠. 새로운 기기를 들여놨다고 해서 그 새로운 기기를 시험하는 자체가 사무자들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 보안의 목표입니다. 키워드는 핵심적인 말은 이 정보 보안이죠.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이 필요한데 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목표 세 가지는 기밀성이 유지돼야 되고 무결성 역시 결점이 없어야 되겠죠. 가용성 마찬가지고요. 정보 보안이 효율성은 아니죠. 그죠? 효율성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자, 팩시밀리네요. 자, 팩시밀리는 어, 그 회사에서 서류 주고받을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메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팩시밀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팩시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여 즉시 전송 가능하죠. 자, 종이 원고의 내용을 원격지에 충실하게 기록 재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전송이 가능하고요. 자, 동일한 내용을 한 번에 하나의 수신자에게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팩스도 스팸 가능하죠. 그죠?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동보 전송이 가능하다. 동보 전송이라고 합니다. 자, 동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는 HDD가 뭡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여러분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 안에 보조 기억 장치로 큰 용량을 가진 것을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그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그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S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자, 기계적 부품이 아닌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작돼서 기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정답 SSD인데 이 SS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SD의 SS의 약자가 Solid State죠. Solid State 드라이브인데 여러분이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아마 계시겠지만 딱딱하게 그 좀 두껍고 그 용량이 많이 담을 수는 있지만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면 막 깅깅깅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크지만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돼 있으면 부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데스크탑에서 SSD를 쓰고 있죠. 용량 면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SSD가 하드디스크 용량을 아직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C 드라이브에는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해 놓기 때문에 용량이 한 200기가 정도만 돼도 대부분의 웬만한 프로그램을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SD로 C 드라이브, 부팅 관련된 운영체제를 주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하드디스크에는 SSD가 C 드라이브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 내 외부에 걸친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여서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정답이 3번인데요. 이 RTE의 약자가 리얼 타임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회사의 여러 가지 그 뭐 경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기업 내부와 외부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형태를 우리가 RTE라고 한다는 거. RTE 약자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ER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죠. 그 전사적 자원 관리의 그 개념은 이제 뭐 기업의 또 주로 이제 생산이나 판매 또 뭐 그 인사 회계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정답은 RTE라는 거,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기억해 주세요. 자, 7번 문제는 사무 자동화 환경 분석 중에서 내적 환경 분석의 사무 기기 분석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내적 환경 분석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무 기기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번에 자동화 기기의 사용 가능성입니다. 사무 기기니까. 요원의 의식 구조라든지 업무 분석, 뭐 시스템 분석은 아무래도 기기 분석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뭐 생뚱맞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 그 답이 충분히 있다는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사무 자동화를 위한 과학적 사무 개선 절차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 본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사무 자동화를 위한 과학적 사무 개선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무 개선의 절차는 맨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개선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문제의 명확화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문제의 명확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산안을 마련해서 그 계산안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8번 같은 문제 처음 보는 문제지만 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혹시나 헷갈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고 한번 나왔던 문제는 또다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는 셋톱박스, 휴대폰, 개인 휴대 단말기, PDA 등 각종 정보 기기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아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애플사의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iOS라는 운영체제를 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니까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자, 1번에 있는 embedded linux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모바일 그 운영체제는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embedded란 말은 여러분들이 그 보통 쓰는 그 가전제품들 있죠. 그런 가전제품들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embedded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동 판매기가 있다. 자동 판매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료수를 클릭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그 음료수가 나오게 하는 거는 어떤 원리예요? 그 안에도 컴퓨터 관련 칩이 들어있어요. 그 칩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전자제품에 그 동작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내장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운영체제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C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쓰는데 그 버전이 C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윈도우즈의 모바일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이제 인수를 해서 구글에서 주로 만들어내고 있는 운영체제고 iOS는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운영체제고 그죠? 윈도우에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COM은 컴퓨터의 약자가 아니죠. 컴퓨터 오브 마이크로 필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용량을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작은 공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기죠. 자료 저장 기기 맞고요. 자,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축소 촬영하여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하는 거 맞습니다. 대량 복사 고속 인쇄 가능하죠. 자, 매체 기록하는 시간 너무 길어요. 그죠? 저장 공간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필름 자체가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크기가 작아.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이 COM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그 단점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때 검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검색할 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우리가 CAR라고 하죠. CAR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CAR.
그러니까 CO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 검색할 때 효율적인 장치를 우리가 CA라고 합니다. 자, 11번. 자,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참가자 상호 간의 친구 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서비스를 총칭하는 용어. 이거 틀릴 사람 없겠죠? 소셜 네트워크,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SNS라고 하죠. SMS는 쇼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문 메시지죠. 핸드폰에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쓰는 단문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고,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자, 12번은 관점에 따른 전자상거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문제가 역시나 생뚱맞아요. 그죠? 관점, 무슨 관점? 그죠? 통신의 관점,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관점, 그리고 검색 관점인데 틀린 것입니다. 통신의 관점으로서는 정보 전달, 제품, 서비스, 전화선, 컴퓨터 네트워크, 매체에 의한 결제 분야 맞겠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역시 비즈니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서비스 관점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배달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고요. 검색 관점은 도서 검색이 용이하고 서비스 전달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다. 말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근데 관점에 따른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관점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검색 관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13번은 우리가 지난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CPU라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CPU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주기억 장치의 속도는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 간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지난번 문제에서는 아마 CPU와 메모리가 아니라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자체도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CPU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형태는 우리가 채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를 통해서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고,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모리 간의 속도를 위한 개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4번.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를 저장해두는 저장 창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 계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복을 저장한다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중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아이디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아이디는 똑같은 아이디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만 해도 네이버의 회원 가입자 수가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전체 뭐 4천만 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할머니나 뭐 아기들 빼고, 그죠? 그 할머니나 아기들은 아직까지 컴퓨터 사용 그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지만 한 4천만 명 정도가 네이버 아이디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아이디는 전부 다 중복이 안 됩니다. 개개인만 아이디가 다 따로 있죠. 자, 다중 사용자에 의한 병행 처리 가능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관계 대수 연산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셀렉션과 프로젝션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기호로 묻는다면 셀렉션은 파이 기호, 프로젝션은 파이 기호고요. 셀렉션은 요거 시그마 기호죠. 시그마 기호. 그리고 개명이라는 것은 요런 기호를 씁니다. 요런 기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조인 기호는요, 이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씁니다. 이렇게 X 모양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기호를 네 가지 기호를 셀렉션의 기호, 그리고 프로젝션의 기호, 조인의 기호, 개명의 기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면 셀렉션이라는 것은 행 단위로, 행 단위입니다. 행 단위.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프로젝션은 열 단위라는 거, 열 단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면 뭐 아이디라든지 뭐 성명, 뭐 전화번호 이렇게 있을 거고,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박 씨가 전화번호가 010이고, B라는 사람의
조 씨가 전화번호가 011이다. 자, 이런 테이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테이블이 있게 되면 이 테이블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 행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그리고 또는 열 단위로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뭐 전화번호 전체를 검색해라 이렇게 열 단위로 뭐 검색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프로젝션 파이라는 걸 쓴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 요까지만 물론 역시나 정부 처리 기사나 정부 산업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배워야 되지만 우리 사무 자동화에서는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쵸? 15번 문제를 통해서 기호 역시 외워두시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 세 가지. 세 가지의 그 첫 번째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문제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요.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개의 부노드를 가질 수 있다. 원래 자식이 여러 개의 부모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네트워크형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1번은요. 1번은 레코드와 레코드를 연결하는 부자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자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쵸? 이 부자 관계의 형태가 바로 계층형이에요. 계층형. 이건 계층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계층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계층형. 세그먼트. 계층형. 그 다음에 표라는 거. 우리 앞서 위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그랬잖아요. 오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 이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2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디선 가능하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노드가 다수의 부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뭐냐? 사실 이거 영어 이니셜을 잘 유추해낼 수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의 약자가 뭐냐면 이 E가 enterprise, C가 security, M이 management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것을 보안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가설사설망 등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다 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VPN이라는 것은 가상사설망인데 다음 문제 바로 나오죠. 자, 인터넷망을 전용성처럼 뭐뭐처럼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상이라는 얘기예요.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통신 체제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VPN,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약자입니다. 가상사설망이라고 합니다. 자, 19번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프린트의 인쇄 속도 단위 사실 뭐 요즘에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 다들 빠른데 그죠? 과거에는 프린트 속도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가 이렇게 될 때 A4 용지 한 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장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막 출력이 되잖아요. CPS는 캐릭터 퍼 세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세크니까 1초에 몇 개의 글자가 인쇄되느냐에 따라서 프린트 속도를 나타내죠. 근데 요즘은 1초에 한 장 이상 나오잖아요. 빨리. 그죠? 그래서 CPS 단위는 요즘 거의 안 쓰겠죠. 근데 LPM도 마찬가지야. 라인 퍼 미니트. 그러니까 1초에 몇 줄을 인쇄할 수 있느냐. 근데 요즘은 이 LPM 단위도 잘 안 써요. 그죠? 1초에 한 장 이상이 출력되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이 PPM. PPM이 페이지 퍼 미니트죠. 요거는 1분에 몇 개의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느냐죠. 그죠? LPM은 다시 합니다. LPM은 라인 퍼 미니트니까 1분에 몇 개의 라인을 출력할 수 있느냐고. 제가 아까 초라 그랬습니까? 1분입니다. 자, PPM은 1분에 몇 개의 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린트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인쇄 속도 단위고 DPI라고 하는 것은 도트 퍼 인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1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라는 뜻은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해상도.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무슨 계산 문제 같죠? 사실 우리 사무자동화에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샤논의 공식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었지만 잘 문제를 보면 계산 안 해도 답을 풀 수가 있는데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헤드가 15개래요. 그죠? 그리고 트랙의 수가 917개래요. 트랙당 17개의 섹터가 있대요. 원래 만약에 디스크의 용량을 계산한다 그러면요. 디스크 용량 계산하는 공식은 트랙 수 곱하기 섹터 수 곱하기 그 다음에 한 섹터당 기록될 수 있는 섹터당 바이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섹터당 바이트 수. 그리고 보통 디스크는 단면만 쓰는 게 아니라 양면을 쓰거든요. 그래서 양면이니까 곱하기 2. 이게 보통 그러니까 트랙 주어지고 섹터 주어지고 또 섹터당 바이트 수가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면 디스크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판으로 생겨서 동심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동심원. 이게 트랙인데 동심원들이 트랙이라 그러는데 디스크는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한 장, 이렇게 두 장, 이렇게 세 장, 여러 장으로 보통 디스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이 트랙에 1번 트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디스크에 1번 트랙, 여기도 1번 트랙, 여기도 1번 트랙. 같은 동일한 트랙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실린더라고 불러요. 실린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장의 디스크가 포개져 있는데 맨 밑에는 이 디스크의 트랙 수가 917개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디스크의 트랙 수도 917개고 세 번째도 917개고 네 번째도 917개라고 치면 실린더의 수는 얼마냐 하면요. 실린더는 같은 트랙들의 모임을 실린더라 했으니까 실린더도 1번 트랙의 모임의 실린더 1개 2번 트랙의 모임의 1개 하니까 실린더 수도 결국 917개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린더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실린더의 개념은 뭐다? 동일한 트랙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린더의 수는 트랙의 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나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